잠깐만요.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려던 의료진이 멈칫합니다. 구석에서 자비리나 하던 40대 한국인 조무사 김서연이 그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저 여자 미쳤어? CNA 따위가 감히 내 진단을 뒤집어? 응급실장 존슨의 모욕적인 폭언이 쏟아집니다. 당장 끌어내. 몇 분 전 기록적인 폭설이 덮친 미국 시골 응급실. 눈 속에서 발견된 10대 소년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절규하고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외칩니다. 이 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모두가 포기한 생명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김서연 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의 새벽은 끝없는 눈보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로키 산맥에 거친 겨울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기상청은 2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을 경고하고 있었죠. 시속 60km의 눈보라가 시야를 삼키고 온도계는 영하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폐쇄되었고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세인트 존스 병원의 응급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사고 환자들, 추위로 쓰러진 노인들, 정전으로 인해 의료 장비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었죠. 100여 병상 규모의 이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은 평소에도 의료진이 부족했는데 폭설로 출근하지 못한 직원들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서연은 응급실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혈액이 묻은 시트를 벗기고 바닥에 얼룩을 닦아내고 의료기구들을 소독하는 일. 간호조무사, 영어로는 CNA라 불리는 그녀의 직책은 의료 현장에서 가장 낮은 위치였습니다. 42세의 그녀는 작은 체구의 억센 한국식 영어 억양을 가지고 있었고 늘 피곤한 표정으로 병원 복도를 오갔죠. 헤이 서연, 내 커피는 언제 가져와? 응급실 한가운데서 존슨 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8살의 백인 남성인 그는 세인트 존스 병원 응급실장이었어요. 명문 의대를 나와 이곳에 부임한 지 3년, 그는 자신의 경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지만 직급이 낮은 동양인 여성 조무사를 대하는 태도는 노골적으로 무례했죠.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커피 머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어요. 이미 수백 번 반복한 동작이었으니까요. 뜨거운 커피를 종이컵에 따라 존슨 박사에게 건네는 동안 그는 차트를 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설탕 2개 넣으라고 했잖아. 너희 동양인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나? 주변의 간호사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존슨 박사의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 병원에서 응급실장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곧 직장을 잃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다시 가져가 설탕을 추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표정한 마스크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굴욕감도 아닌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2021년 서울. 불과 2년 전만 해도 김서연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최연소 교수. 39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응급의학계의 전설이었어요. 중증 외상 환자 소생술의 권위자였고 수많은 국제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젊은 의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멘토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병원장이 주도한 거액의 의료 리베이트 비리, 제약회사와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불필요한 치료와 검사를 강요하던 그 추악한 시스템. 서연은 양심을 따라 내부 고발을 선택했어요.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언론에 진실을 폭로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병원의 거대한 로비 시스템이 작동했고 오히려 그녀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고 15살 딸 지우만이 그녀 곁에 남았죠. 결국 서연은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한국 의사 면허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미국 의사 면허를 따려면 USML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지만 그것은 최소 2년의 준비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단 6주의 교육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의료 현장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었죠. 와이오밍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적고 한국인이 거의 없으며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여기서는 그녀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영어도 서툰 구준일이나 하는 40대 아시안 여성일 뿐이었죠. 서연, 3번 침대 환자 기저귀 가라. 존슨 박사의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끼고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80대 노인이었는데 치매로 인해 자주 실금을 했죠. 그녀는 능숙하게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무사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의사의 손길이었어요. 환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세를 바꿔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며 안심시켰죠. 괜찮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환자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도 미소로 답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비록 직급은 낮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 자체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늘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 20년 넘게 쌓아온 임상 경험이 전혀 쓸모없이 느껴지는 순간들. 존슨 박사 같은 젊은 의사가 명백한 오진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굴욕.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개입할 수 없는 무력함. 엄마, 오늘은 일찍 올 수 있어?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동안 딸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7살이 된 지우는 잭슨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던 우등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이민자 학생으로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오늘은 야간 근무야. 내일 아침에 볼게.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며 일했고 때로는 이중 교대까지 서야 했어요. 시간당 15달러의 임금으로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지우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으니까요. 너 정말 한심하다. 의사였다며?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자신에게 이런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친 패배자. 딸에게도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 그런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비리를 묵인하고 공범이 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의사로서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비록 지금은 바닥까지 추락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오후 5시, 응급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눈보라는 더 강해졌고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존슨 박사는 차트를 넘기며 지시를 내렸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그때 응급실 전화벨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구조대입니다. 스키장에서 실종된 10대 남자아이를 찾았대요. 눈 속에 매몰된 지 약 2시간 추정. 의식 없음. 호흡 미약, 체온 측정 불가. 10분 후 도착 예정. 응급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존슨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외상팀 소집, 소생실 준비, 모두 자리로. 의료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위치를 떠올리며 멈췄죠. 그녀는 조무사였습니다. 소생술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어요. 서연, 넌 복도에서 대기해. 방해되지 않게. 존슨 박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생실 밖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소생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죠. 10분이 지나고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는 작고 차가운 몸이 누워 있었어요. 16살의 소년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50대 남성이 절규하며 따라왔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에드워드였습니다. 와이오밍에서 가장 큰 목장을 소유한 지역의 유지이자 이 작은 마을에서는 누구나 아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서연은 복도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소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의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생실 문이 닫혔고 그 안에서 존슨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탈 체크, 체온 측정, 심전도 부착.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개입했다가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소생실 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 옆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둘 다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적을, 혹은 죽음의 선고를. 그리고 5분 후 소생실 문이 열렸습니다. 존슨 박사가 소생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에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냉정했어요. 그는 에드워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단세의 음절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고가 담겨 있었어요. 에드워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존슨 박사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이. 존슨 박사는 에드워드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차트를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임상적이고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의학 보고서를 낭독하는 것처럼 들렸죠. 환자는 도착 당시 체온이 섭씨 28도였습니다. 심전도는 완전한 무수축 상태, 즉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요. 동공은 산대되어 빛 반사가 없었습니다. 각막 반사도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도 에드워드가 항변하려 했지만 존슨 박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동정심보다는 일종의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에드워드 씨,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감정이 아닌 과학입니다. 환자는 눈 속에 약 2시간 동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설령 심장을 되살린다 해도 이미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복도에 서 있던 서연의 손이 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소생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피부, 굳어진 듯한 몸, 그리고 그를 덮고 있는 하얀 시트. 이미 사망 처리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죠. 서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체온증, 심정지, 가사 상태,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직접 다뤘던 수많은 유사 사례들, DOA로 기록하겠습니다. Death on Arrival, 도착 시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존슨 박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어내려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윌리엄의 생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제 영안실로 옮겨야 합니다.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복도 끝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존슨 박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왜 거기 있냐는 표정이었죠. 서연, 지금 무슨... 하지만 서연은 이미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조무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어떤 권위에도 주눅들지 않는 걸음이었죠. 마치 20년간 응급실을 지배해온 의사의 걸음처럼. 박사님,
환자를 확인해봐도 될까요? 서연의 질문에 존슨 박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확인? 내가 뭘 확인한다는 거야? 넌 CNA잖아. 간호조무사. 의료행위는 커녕 진단에 참여할 자격도 없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시신 정리를 담당하게 될 텐데 절차상 확인이 필요해서요. 서연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타협할 수 없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존슨 박사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빨리 해.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연은 소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지금 가슴을 찢고 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흥분,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죠. 침대에 다가간 서연은 장갑을 끼고 소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녀는 소년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경동맥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없었어요. 하지만 피부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좌우 경직이 시작된 시신과는 다른, 미묘하게 다른 탄력성이 느껴졌죠. 서연은 펜라이트를 꺼내 소년의 눈꺼풀을 열었습니다. 동공은 크게 열려 있었고 빛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각막은 여전히 투명했습니다. 사망 후 시간이 지나면 각막이 흐려지는데 이 소년의 눈은 여전히 맑았어요. 그녀는 소년의 입을 열고 혀의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청색증이 있었지만 완전히 검푸르게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체온. 그녀는 소년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체온을 느껴보았습니다. 28도. 존슨 박사의 측정이 맞았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희망의 근거였어요. 서연의 뇌리에 한국에서 배웠던 응급의학 교과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No one is dead until warm and dead. 따뜻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저체온증 환자의 황금률이었죠. 극도의 저체온 상태에서 인체는 일종의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려지고 산소 소비량이 최소화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예요. 의학문헌에는 체온이 20도 이하까지 떨어졌다가도 적절한 제가온 술로 완전히 회복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년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청진기 없이 직접 듣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때로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정확할 때가 있었죠. 그녀는 숨을 멈추고 집중했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희미해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몇십 초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흉곽의 움직임. 호흡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만약 이것이 단지 자신의 착각이나 희망사항일 뿐이라면? 하지만 동시에 만약 자신이 옳은데 침묵한다면? 이 소녀는 살아있는 채로 영안실로 가게 될 거예요. 서연은 소생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에서 대기하던 존슨 박사와 에드워드, 그리고 몇몇 의료진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존슨 박사가 차트를 들며 물었습니다. 확인 끝났어? 이제 시신을 영안실로. 박사님,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확고했어요. 응급실의 소음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이 아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순간 복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에드워드는 희망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응시했습니다. 뭐라고? 존슨 박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이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진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넌 누구야? 의사야? 간호사도 아니고 고작 CNA 주제에 감히 내 전문적 판단을 뒤집으려고? 서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슨 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환자의 미세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경직도와 각막 상태가 사망 소견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가사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 상태? 넌 의학 용어도 아냐? 내가 심전도로 직접 확인했어. 무수축이었다고. 저체온증 환자는 심전도가 평탄해 보여도 미세한 심실 활동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체온이 섭씨 28도라면 신진대사율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예요. 겉으로는 사망처럼 보이지만 닥쳐. 존슨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모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주변의 간호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의학 지식으로 나한테 강의하는 거야? 나는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 10년간 응급의학을 전공했고 이 병원의 응급실장이야. 그런데 고작 6주 교육받은 동양인 조무사가 나한테 의학을 가르쳐?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의 기로라는 것을.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소녀는 영안실로 가고 그녀는 다시 보이지 않는 조무사로 돌아갈 거죠. 하지만 맞서면 그녀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년의 모습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아직 정말로 죽지 않은 그 아이, 그리고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그녀가 평생 지켜온 신념. 생명 앞에서 의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존슨 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20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려낸 의사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님, 응급의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원칙을 기억하십니까? Not dead until warm and dead. 저체온증 환자는 체온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전까지는 사망 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응급의학과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복도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서연의 말투, 그녀가 사용한 의학 용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결코 평범한 조무사가 아니라는 것을. 존슨 박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교과서 첫 장? 넌 의학 교과서를 읽어본 적이나 있어? 아니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거야?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저는 그 원칙을 읽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는 체온이 섭씨 3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소생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아이를 영안실로 보낸다면 그것은 의료 과실입니다. 의료 과실? 존슨 박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주변의 간호사들을 둘러보며 마치 관객을 찾는 것처럼 말했어요. 다들 들었지?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나를 의료 과실로 고발하겠다는 거야. CNA가 응급실장을. 간호사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서연을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다른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 작은 병원에서 권력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의사가 정점에 있었고 특히 응급실장은 절대적이었죠. 에드워드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만약 이분 말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제 외아들이에요. 존슨 박사는 에드워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어요. 에드워드 씨,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필요해요. 저 여자가 무슨 근거로. 저에게 5분만 주십시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5분 동안 제가 직접 환자를 재평가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 책임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옳다면 5분? 존슨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5분 동안 뭘 한다는 거야? 기도라도 할 거야? 제가 온 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복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온 술. 그것은 의사만이 지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였어요. 간호조무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존슨 박사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보안요원을 향해 손짓했어요.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정신 나간 사람이 응급실을 어지럽히고 있어. 2명의 보안요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50대의 목장주는 평생 거친 환경에서 일해온 사람답게 강인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슨 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박사님, 저는 이 병원에 지난 10년간 매년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3대째 이 병원의 이사회 멤버였어요. 지금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단 5분입니다. 5분 동안 저 여성에게 제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존슨 박사는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영향력은 이 작은 마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좋아요. 5분, 단 5분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저 여자를 병원에서 영구 퇴출시킬 겁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걸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5분, 단 5분 안에 2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딸 지우의 학비, 자신의 신분, 그리고 다시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미래.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소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서연은 소생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존슨 박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에드워드가 그녀를 따라 들어왔죠.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끼고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손이 소년의 목에 닿았을 때 20년 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당직을 섰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환자를 맞이했던 그때 지도 교수가 했던 말. 의사는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서연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경동맥에 손가락을 대고 집중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꼈죠. 너무나 미약해서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박동. 1분에 약 10번 정도의 극도로 느린 맥박이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슨 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확인했어. 박사님께서 확인하실 때는 체온이 더 낮았을 겁니다. 실내 온도로 인해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심장 활동이 미세하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은 청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소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귀 기울였어요. 희미한 심음이 들렸습니다. 불규칙하고 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죠. 심음도 확인됩니다. 1분에 약 20회, 정상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살아있습니다. 존슨 박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밀치고 직접 청진기를 소년의 가슴에 댔어요. 10초, 20초, 30초가 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이건 불가능해. 존슨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청진기를 귀에서 떼었어요. 5분 전만 해도 분명히 없었어. 심전도도 평탄했다고. 극심한 저체온 상태에서는 심전도가 심장의 실제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실세동이나 무수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느린 심실 활동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응급의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에드워드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서연은 에드워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인 제가온수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체온을 빠르게 올려야 해요. 존슨 박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환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온 술이라 담요와 온열팩 정도면.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체온이 섭씨 28도인 환자에게 수동적 제가온술은 효과가 없습니다. 능동적 체외 제가온술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에크모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크모? 존슨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크모,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는 가장 침습적이고 복잡한 응급처치 중 하나였어요.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내어 산소를 공급하고 체온을 올린 후 다시 체내로 순환시키는 장치였죠. 내가 에크모가 뭔지는 알아? 그건 심장외과 전문의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시술이야. 저는 압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조무사의 눈이 아니었어요. 수천 건의 응급시술을 집도해온 베테랑 의사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박사님, 결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5분의 시간은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존슨 박사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서연과 환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침대 위에 소년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움직인 것이었죠. 에드워드가 소리쳤습니다. 움직였어요. 제 아들이 움직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움직인 순간 응급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의 경련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에드워드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존슨 박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차트를 내려다봤어요. 거기에는 그가 불과 10분 전에 적어놓은 DOA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도착 시 사망.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종 선고였고, 만약 서연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되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존슨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명문 의대를 나온 자신의 진단이 틀렸다는 사실, 그것도 간호조무사에게 지적당했다는 현실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죠. 서연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존슨 박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에크모 장비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요. 그리고 중심정맥관 삽입 키트, 헤파린, 그리고 가운데는 링거에 가져오세요. 간호사들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존슨 박사에게로 향했어요. 병원의 위계질서상 의사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급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수천 번의 경험과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죠. 지금 당장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가장 경력이 많은 간호사 메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수많은 의사들을 거쳐왔죠. 그녀의 직감은 서연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에크모 준비하겠습니다. 메리의 결정에 다른 간호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존슨 박사는 이 상황을 멈춰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서연을 막는다면 환자가 정말로 사망할 경우 자신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무사에게 응급실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은 자신의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서연은 소년의 옆으로 다가가 목 부위를 촉진했습니다. 경정맥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에크모를 위해서는 큰 혈관에 카테터를 삽입해야 했고 그것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시술이었죠. 소독액과 국소 마취제 주세요. 간호사가 재빨리 물품을 건넸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독 마취, 그리고 메스를 들어 작은 절개를 만드는 과정.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도 이 시술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존슨 박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조무사의 손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수백 번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해본 사람의 손이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서연의 시술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초음파 기기 없이 순전히 해부학적 지식과 촉감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어요. 카테터가 혈관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갔고 역류되는 어두운 정맥혈이 그것을 확인시켜줬죠. 첫 번째 라인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라인 준비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긴장감이 아니라 집중의 땀이었죠. 그녀는 반대편 경정맥에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양쪽 모두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메리가 에크모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회로와 펌프, 열교환기로 이루어진 정교한 장비였어요. 일반적으로는 관류 전문가나 심장외과 팀이 운용하는 장비였죠. 서연은 에크모 회로를 살펴보며 연결 지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산소 공급 라인, 혈액 펌프, 열교환기의 온도 설정. 하나라도 잘못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죠. 열교환기의 온도를 섭씨 38도로 설정하세요.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메리가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에크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걸까?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카테터와 에크모 회로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연결부를 고정하고 펌프의 속도를 조심스럽게 올렸죠.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소년의 차가운 혈액이 회로를 통해 흘러나갔습니다. 모니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체온계의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8.5도, 28.7도, 28.9도. 느리지만 확실한 상승이었죠. 에드워드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에드워드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주시하세요. 제가 온 과정에서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경고가 떨어지자마자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전도 파형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실세동이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상태였죠. 제세동기 준비, 서연이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서연은 패드를 소년의 가슴에 부착했어요. 200줄, 모두 떨어지세요. 그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기 충격이 소년의 몸을 관통했고 그의 몸이 순간 들썩였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심전도 파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불규칙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었어요. 한 번 더. 300줄, 두 번째 충격. 이번에는 파형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 후 마침내 정상에 가까운 리듬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동성 리듬 회복됐습니다. 메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년의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은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지난 15분간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 불법 의료 행위로 고발당할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생명을 되돌려 놓았어요. 존슨 박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경외,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굴욕감.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존슨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궁금증이었죠. 서연은 장갑을 벗으며 존슨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고통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병원장 로버트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누군가 그에게 응급실의 소란을 보고한 모양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간호조무사가 에크모를 시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로버트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에 연결된 소년, 그리고 모니터에 나타난 정상 심박동을 확인했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지켜온 정체성을, 그리고 2년간 숨겨야 했던 과거를 드러낼 준비를 했어요. 서연은 병원장 로버트와 존슨 박사, 그리고 주변에 모여든
의료진들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은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죠.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20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해온 의사의 목소리였죠. 2년 전까지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고 존슨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병원장 로버트의 눈이 커졌죠. 교수였다고요? 그런데 왜? 병원의 의료 리베이트 비리를 내부 고발했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병원장과 주요 보직 교수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검사와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어요. 저는 증거를 모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숨을 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이 여성의 과거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이었죠. 병원의 로비력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썼고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어요. 언론은 저를 병원을 배신한 의사로 낙인 찍었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제 가족도 견디지 못했죠.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15살 딸만이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존슨 박사는 자신의 차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불과 30분 전에 DOA라고 적었던 그 차트. 만약 서연이 없었다면 살아있는 소년을 죽은 것으로 선언한 그 끔찍한 실수는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떠날 수 없었어요. 딸의 학비를 벌어야 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고한 죄로 처벌받을 상황이었으니까요. 로버트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호조무사로? 네, 한국 의사 면허는 여기서 쓸모가 없었고 미국 의사 면허를 따려면 최소 2년의 준비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6주 과정의 CNA 자격증을 땄어요.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존슨 박사를 향했어요. 지난 2년간 저는 여기서 커피를 나르고 바닥을 닦고 환자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은 아무 쓸모가 없었죠. 아니, 쓸모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존슨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헤이, 서연, 커피나 타와. 너희 동양인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저 소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가사 상태였을 뿐이에요. 응급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따뜻해질 때까지는 죽은 게 아니다라는 원칙을 적용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존슨 박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박사님은 환자를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응급의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었죠. 만약 제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환자가 영안실로 갔을 겁니다. 존슨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로버트 병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 당신이 한 일은 분명히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국 의사 면허가 없고 법적으로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의 법적 결과를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면허가 있든 없든 어느 나라에 있든 제 앞에서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외면할 수 없었어요. 에드워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병원장님,
이분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이분을 고발한다면 저는 이 병원과 존슨 박사를 의료 과실로 고소하겠습니다. 로버트 병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에드워드의 영향력은 이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의 기부금은 병원 운영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이사회에서도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에드워드 씨, 하지만 법은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의입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요.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게 법이라면 그 법이 잘못된 겁니다. 메리 간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시술은 완벽했어요. 저는 20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지만 그런 에크모 시술은 처음 봤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도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실력을 직접 목격했어요. 존슨 박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존심과 양심 사이에서, 권위와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죠. 서연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체온은 이미 32도까지 올라와 있었고 심박동은 안정적이었어요. 혈압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있었죠.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범죄라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간 응급실에서 배운 것, 그것은 생명 앞에서 의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로버트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에드워드, 그리고 침대 위의 소년을 번갈아 보았죠.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니 김 교수님은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상 서연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그날 밤 서연은 병원 휴게실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응급실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까미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소년 윌리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체온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기적이었죠.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들어낸 서연은 지금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고 로버트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서연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병원 법무팀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료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했어요. 당신이 한 일은 분명히 환자를 구했지만 법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법무팀은 당신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병원이 이것을 묵인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보험회사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해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년간 쌓아올린 작은 삶, 딸 지우와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의사로 돌아가겠다는 희망.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로버트는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민국에 통보됩니다. 당신의 비자 상태와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고되면 추방 절차가 시작될 거예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제 딸은 어떻게 됩니까? 서연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미래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딸의 미래만큼은 지키고 싶었죠. 지우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내년이면 졸업이에요. 제발 딸만큼은.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추방되면 지우 양도 동반 추방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체류할 수 없으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2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미국에서 모욕을 당할 때도 딸 앞에서 강한 엄마로 있기 위해 참았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늘 여기서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왜 매번 저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로버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고 병원은 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죠. 존슨 박사는 어떻게 됩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하지만 그는 면허가 있고 실수는 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판단됐습니다. 아마도 경고 정도에 그칠 거예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진을 하고 살아있는 환자를 죽은 것으로 선언한 의사는 경고를 받고 그 환자를 살린 그녀는 추방당하는 거였죠. 이것이 정의였을까요? 휴게실 문이 다시 열리고 존슨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로버트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습니까? 두 분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나가고 휴게실에는 서연과 존슨 박사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존슨은 천천히 다가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죠. 미안합니다. 존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했고 오만했으며 당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슨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존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백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겨울 산행 중 실종됐던 등산객이 실려왔는데 저는 저체온증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그 환자는 정말로 영안실로 갔고 존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중에 부검 결과를 봤을 때 그 환자도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 사실을 묻어버렸어요. 제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존슨이 단순히 오만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더욱 방어적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존슨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포기한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응급의학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포기한 환자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요. 존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던 것 같았어요. 명문 의대를 나왔다는 자부심, 응급실장이라는 지위, 그런 것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었죠.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존슨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의료위원회에 제 과거 오진 사례를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증언할게요.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겠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존슨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사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속죄입니다.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았으니까요. 당신 같은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휴게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김 선생님, 중환자실에서 급하게 찾습니다. 윌리엄 환자의 상태가 급변했대요. 서연과 존슨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주저했어요. 그녀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될 상황이었죠. 다시 개입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존슨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십시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서연은 존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그녀는 그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죠. 중환자실로 달려가는 복도에서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사명감, 그리고 무언가 더 큰 것을 향한 갈망. 2년간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어요. 의사가 아닌 조무사로, 교수가 아닌 자빌꾼으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자 긴급 상황의 긴장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윌리엄의 침대 주변에는 의료진이 모여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불길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소년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져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죠.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 침대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급하게 설명했어요. 30분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고 혈압도 불안정해요. 제가 온 후 폐부종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극심한 저체온증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었어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체액이 폐로 몰려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었죠. 흉부 엑스레이 찍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눈이 화면을 빠르게 훑었. 양측 폐하에 하얗게 번진 음영들. 명백한 폐부종이었습니다. 존슨 박사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무시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슨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배움의 자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니터의 수치들을 확인하며 빠르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뇨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폐에 고인 체액을 빼내야 해요. 그리고 양압 환기로 전환하십시오. 일반 산소 공급으로는 부족합니다. 용량은 크로세마이드 40mg 정맥 주사, 지금 당장. 그리고 PEP를 10cm 수주로 설정하세요. 존슨은 즉시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약물이 투여되고 인공호흡기의 설정이 변경되었죠. 하지만 소년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여전히 80%대에 머물러 있었고 심박수는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소년의 목 정맥을 확인했어요. 부풀어 오른 경정맥, 그것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였죠. 심장 초음파 준비하십시오. 서연의 지시에 간호사가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프로브를 소년의 가슴에 대고 심장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심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낭 삼출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을 둘러싼 막에 체액이 고여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에크모 시술에 드문 합병증이었지만 치명적일 수 있었죠. 심낭천자를 해야 합니다. 서연의 말에 존슨 박사가 망설였습니다. 심낭천자는 바늘을 심장 주변에 찔러 넣어 고인 액체를 빼내는 고위험 시술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심장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었죠. 제가 해야 할까요? 존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서연은 존슨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 시술을 수십 번 해봤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을 도맡아 하던 시절, 심낭천자는 그녀의 특기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가 직접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서연은 장갑을 끼고 시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독, 국소 마취, 그리고 긴 바늘을 준비하는 과정.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이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응급의학과 의사. 검상돌기 하방 접근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이 설명하며 바늘을 소년의 피부에 댔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바늘을 밀어 넣었어요. 몇 센티미터,
정확히 계산된 각도와 깊이로 바늘 끝이 심낭에 도달하는 순간 주사기에 노란빛의 액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급인 시작합니다. 서연이 천천히 주사기를 당겼습니다. 20ml, 30ml, 50ml 고여있던 액체가 빠져나오면서 심장에 가해지던 압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안정되었죠. 산소 포화도도 천천히 90%를 넘어섰습니다. 성공입니다.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서연은 바늘을 빼내고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응급의학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의사입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에드워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안정된 모니터를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죠. 두 번째 생명입니다. 당신이 2번이나 제 아들을 살렸어요. 서연은 에드워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이 그녀가 의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드워드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 변호사들이 병원에 올 겁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서연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어요. 윌리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선이 서연을 향했죠. 고맙습니다. 소년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천만에요. 잘 싸워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생명이 돌아오는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윌리엄은 완전히 회복되어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곧 퇴원할 예정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세인트 존스 병원과 잭슨홀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법률팀은 즉시 움직였고 와이오밍 주 의료위원회와 이민국의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내용은 명확했죠. 서연의 행위는 긴급 상황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해당하며 그녀의 전문성이 없었다면 한 생명이 부당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존슨 박사가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었어요. 그는 의료위원회에 3년 전 저체온증 환자를 오진했던 사례를 상세히 보고했고 이번 윌리엄의 사례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료 경력의 치명타였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걸음이었죠. 병원 회의실에는 로버트 병원장, 의료위원회 위원들, 에드워드와 그의 법률팀, 그리고 서연과 존슨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심의가 이어졌어요. 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닥터 핸더슨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복잡합니다. 법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생명을 구한 영웅적 행위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김 교수님,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내부 고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 우리는 당신이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료 윤리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핸더슨은 다른 위원들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존슨 박사의 고백은 우리 의료계가 직면한 더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문화, 권위에 의존하여 기본 원칙을 간과하는 관행, 이것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에드워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 재단에서 응급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전액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이 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법적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로버트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이사회도 동의했습니다. 김 교수님께 특별 컨설턴트 지위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교육과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더슨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김서연 교수의 행위는 긴급 피난 상황에서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인정합니다. 형사 고발은 하지 않으며 대신 그녀가 적법하게 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어요. 2년간의 굴욕과 고통, 그리고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무게가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슨 박사에게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6개월간 면허 정지를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응급의학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핸더슨 위원장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의료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죠.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의료진들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몇몇은 악수를 청하기도 했죠. 윌리엄의 병실 문을 열자 소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에드워드도 옆에 있었죠. 닥터 김. 윌리엄이 밝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그 호칭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닥터라고 불렀으니까요.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윌리엄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뇌 기능 검사도 완벽했고 폐도 회복되었죠.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2번이나 살려주셨다고. 한 번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또 한 번은 폐 때문에 위험할 때. 윌리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커서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서연은 소년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딸 지우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동안 지우에게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은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죠. 엄마, 대단해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엄마는 옳은 일을 했어요.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에드워드의 후원으로 USMLE 시험을 준비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모든 단계를 통과했어요. 그녀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깊은 의학 지식은 시험에서도 빛을 발했죠.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세인트 존스 병원 전체가 그녀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서연이 고발했던 병원장과 관련자들의 비리가 결국 드러났고 그들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서연에게 씌워졌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고 한국 의사 면허도 회복되었죠. 출근 첫날 서연은 새하얀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는 Dr. Zion Kim, Emergency Medicine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서자 존슨 박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재교육을 마치고 복귀했고 이제는 서연의 동료이자 배움의 자세를 가진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닥터 김. 오늘 첫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익숙한 소음,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긴박한 공기. 이것이 그녀가 속한 곳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 첫 출근 잘 마쳤어. 오늘 3명의 환자를 살렸단다.
엄마는 다시 의사가 됐어.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눈보라가 아니라 고요하고 아름다운 눈이었어요.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향한 사명감과 의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